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내년도 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올해와 같은 1%로 고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143곳 가운데 47%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만 6세 이하 아이들에게서 수두와 유행성 이하 전염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임신 중에 붓기는 태아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몸속에 수분이 많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6개월 이내 대부분 빠지지만 평소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맵고 짠 음식은 가급적 멀리 하시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려면 되도록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다리는 신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각 유치원들은 내년도 원비를 올해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2017학년도 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올해와 같은 1%로 고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와 국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143곳 가운데 47%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95%는 농어촌 지역이었으며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9만 2천여 명으로 대도시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최근 만 6세 아이들에게서 감염자의 침방울로 옮겨지는 수두, 그리고 볼거리의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한 명만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지기 쉬워 예방접종을 했어도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한 붉은 반점들, 수두입니다. 만 3세부터 6세에서 많이 걸리는 수두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4월에서 6월까지 급증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6세 이하에게서 수두,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의 발생이 늘고 있어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볼거리는 귀 및 침샘의 염증으로 발생해 귀나 턱 밑이 부으면서 누를 때 통증이 느껴집니다. 10월에서 12월, 4월에서 6월 사이 만 3세에서 7세와 13세부터 18세에서 빈발합니다. 접종을 제때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데다 만일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걸릴 수가 있지만 확실히 접종을 한 친구들은 접종을 하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증상이 가볍게 지나갑니다. 수두와 볼거리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에 한해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볼거리의 경우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번에 걸쳐 맞아야 하는 볼거리 예방 백신인 MMR은 풍진과 홍역을 함께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볼거리를 앓았다고 해서 접종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건너뛰어 결국 풍진과 홍역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침방울로 퍼지는 수두와 볼거리는 접종했어도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지켜야 철저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기저귀의 경우 2만 5천 명에게 지원된 반면 분유는 겨우 57명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벌러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기저귀와 분유는 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기저귀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양육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구매처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저귀는 2만 5천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반면 분유는 단 57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육아 카페에서도 분유는 지원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러 개 달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분유 신청자가 적은 것은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사망하거나 에이즈나 항암 치료 등 모유 수유가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도 포괄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반토막 내면서 내년에는 기저귀마저 지원받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다자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아파트 분양 분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특별 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시켰습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지만 규정이 미비해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특별 공급만 받고 파양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 공급 비율을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자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찜질팩 제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에 바늘이 달린 기계가 찜질팩을 누르자 곧 구멍이 나면서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머리핀이나 시계 등에 의해서도 찢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에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머니 난로나 핫팩의 안전기준을 준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찜질팩 18종을 조사해보니 총 9개 제품이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개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00배 가까이 검출됐고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12배나 검출됐습니다. 푸탈레이트 가소제나 카드뮴이 검출된 제품 중 일부에는 무독성 문구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푸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노출을 막기 위해 찜질팩 사용 시 수건 등 천으로 감싸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변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면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급받는 자녀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만 받을 수 있지만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단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방법을 택했을 때 해당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두 개의 연금을 모두 주면 과다 지급이라며
유족연금은 20%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30%로 올려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3년간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득 크기 등에 따라 특정 나이대까지 일시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진료비는 해마다 12%씩 올라 지난해엔 1인당 진료비가 12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월별로 치면 1인당 평균 10만 3천 원을 쓴 셈입니다. 이 가운데 진료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전북 부안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남 고흥군, 전북 고창군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뒤를 이었는데 낮은 곳과 비교하면 최대 2.7배까지 차이 났습니다. 환자 쏠림 현상도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북대병원 소재지인 대구 중구 등에서는 이른바 원정진료를 온 사람이 쓴 진료비가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에서 90%가 관내 의료시설을 이용했지만 종합병원이 없는 세종시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들어서는 2018년까지 속수무책으로 의료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암질환은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폐암 순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대장암이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운동량은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 가격이 가정마다 2,000원가량 올랐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1년 2개월 만에 평균 6.1%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의 월 평균 요금이 3만 4천여 원으로 1,758원 상승했습니다.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256만 가구의 난방비도 덩달아 월 평균 2,214원씩 올랐습니다. 최근 연탄의 소비자 가격마저 7년 만에 573원으로 15% 오르면서 서민의 난방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지원금도 함께 늘었지만 연탄 난방을 하는 17만 가구 가운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7만 7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김영란법의 여파로 기부마저 줄었습니다. 900원 정도 됐을 때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전국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400만 장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24억이니까 차액 4억 발생. 게다가 지난 여름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전기요금 누진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지 2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전력 수요가 높아지며 매듭짓지 않은 누진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산업부가 됐던 당정TF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가 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에어컨이 없는 가구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겨울에는 난방은 무조건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여름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연이은 난방비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신체는 10년 전보다 더 뚱뚱해졌고 비만과 콜레스테롤 관련 질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체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걷기 실천율은 남녀 모두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하루에 6g씩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의 비만율도 꾸준히 증가해 남성 10명당 4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에 많은 콜레스테롤이 쌓인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진 사람도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청소년 역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는 크게 증가했지만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특히 남자는 10명당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 안에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도 17%나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그다음에 당 섭취를 제한하고 그리고 운동량을 늘리고 평소에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즉 섭취열량은 줄이면서 소비열량은 늘리는 그런 변화가 요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40%가 운동을 못하는 이유로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교육기관이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용돈 교육 Q&A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김술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아젠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인구 5천만 1억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더 이상 국민연금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의 부족, 노인 빈곤율의 증가,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5명 수준이었던 출산율은 현재 1.2명으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양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연책이 아닌 스스로 돈을 벌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감한 육아휴직 정책입니다. 출산율을 비약적으로 높인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을 480일간 쓸 수 있으며 이 중 390일 동안 임금의 80%를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가사 분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육아휴직은 365일간 쓸 수 있으나 임금의 40%만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위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육아휴직을 휴가처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로 육아휴직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현행 영유아 보유법에서는 총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해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거나 있어도 입소 경쟁률이 너무 높아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설치 대상 사업장 1143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578개소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치 규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매우 영세한 규모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경우인 것이죠. 일하면서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못 낳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총의를 모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많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OECD 주요 국가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보고서를 보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출산율도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낮았습니다. 일하는 여성에게 집안일과 양육의 책임을 모두 돌리는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 탓 아닐까요?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